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모원종입니다. 화면 보시고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 옆구리가 좀 허전합니다. 네, 최욱 씨가 오늘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게 곧 돌아오기를 응원하면서 오늘은 저 혼자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딱 9일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죠.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 투표용지에는 14명 후보 모두 이름에 사퇴 표시 없이 담기게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사전투표도 시작이 되는데요. 막바지 표심을 뒤흔들 최후의 변수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월 마지막 날 더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언론에 다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네 사람이 한번 팩트 이렇게 체크하고 의형제 자, 대선을 9일 앞둔 지금 막판 표심을 가를 진짜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최욱 씨가 없다고 너무 이렇게 네. 처지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재밌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욱 씨가 없어가지고 뭐 하나만한 말이다 이런 얘기는 안 듣겠네요.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흘 후 3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이제 사전투표 앞두고 금지가 되는데 참 요즘 여론조사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새로운 여론조사도 또 오늘 많이 발표가 됐는데 대표님 현재 판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여론조사 자료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는 원래 이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주 6일 조사해서 주 1회 발표했는데 지난주부터 일요일부터 그다음 일요일까지 8일 동안 4일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네. 주 초반, 주 후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오늘 발표한 거는 지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조사한 주 후반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 하락한 39.5%, 윤석열 후보는 0.1%포인트 상승한 42%로 2.5%포인트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고요. 네,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거 어제 이제 9시 뉴스에 네, 발표가 됐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모두 정확하게 39.8%로 완전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네, 나왔어요. 가끔 이제 소수점 한자릿수까지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네.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대비 5.8%,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 대비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올랐는데 2.1%로 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39.8%로 완전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것 중에서 같은 조사 기관이 같은 날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네. 조사 방식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크게 난 네. 여론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KS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예. TBS 의뢰로 이제 매주 발표를 하고 있죠. 근데 원래 하던 방식은 이제 자동응답 방식인데 자동응답 방식 외에 전화 면접 조사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ARS 조사만 계속 해왔죠. 그렇습니다. 예. ARS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43.2, 윤석열 후보가 45%로 역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1.8%포인트 살짝 높았죠. 네.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는 비슷했습니다. 43.8%. 다만 윤석열 후보가 36.1%로 같은 시기에 ARS로 조사했던 결과와 좀 다소 차이를 나타내서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네. 그만큼 부동층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결과가 ARS는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고 전화 면접은 오차 범위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조사 방법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까? 최근 조사는 ARS는 비슷한 패턴을 예. 보이고 있는데 전화 면접 조사가 워낙 여론조사가 지금 박빙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조금 열세 후보 지지층은 샤이 현상, 그러니까 다른 조사보다는 좀 작게 나타나고 부동층이 좀 많이 나타나는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는 샤이 이재명이 있다. 이래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열세인 후보 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ARS만 조사해오던 이 TBS, KSY 조사 결과에서 이 전화 면접 조사도 추가해서 전화 여론조사가 표집 오차 외에도 비표집 오차,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되는 얘기하는데 그거 외에도 조사 방법에 따라서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가 예. 아니었나 싶은데 다만 이제 시기가 워낙 공표 보도 금지 직전에 이제 보도가 예. 됐기 때문에 다소 오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하긴 여론조사는 어떤 해석들도 추이를 나왔습니다. 보는 거잖아요. 이거 네. 같은 경우는 ARS는 추이가 있는데 네. 이 기관에서 한 전화 면접 조사는 처음이다 보니까 좀 추이를 그렇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제 시점상 이게 학교에서 뭐 논문으로 이제 학계에서 발표할 수는 있겠는데 네. 이제 언론사하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추이를 분석하면서 유권자들의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보다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오해 소지가 좀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비판도 좀 받을 수 있겠고. 네. 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 이제 최대 변수로 꼽혔던 게 바로 야권의 단일화 부분일 텐데, 자, 오늘부터 투표용지가 시작이 돼서 이제 투표용지에는 모든 후보들의 이름이 뭐 사퇴 없음, 이렇게 사퇴라는 그 표시가 없이 그냥 다 온전히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상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결렬된 셈인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단일화를 잘 지켜보면 처음부터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두 가지 조건, 뭐 공동 비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 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 여론조사 방식도 다 정해놓은 것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양당에서 협상했던 그대로 하자고 콕 정해놨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 그때부터 이미 가능성이 좀 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협상을 통해서 그래도 그거는 못 받겠지만 좀 조건들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 가지 물밑 채널이 가동될 때마다 노력도 하고 또 희망도 걸었던 것이죠.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yes or no로 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쪽이 협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결렬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남은 거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는 기본 이제 방침이 완주에 가까웠었고 제안을 할 때도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예. 털고 가겠다라는 의미에 가까웠었고. 계속해서 단일화를 물어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도 처음부터 굉장히 적극적이진 않았거든요. 예. 좀 안철수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현재로서는 양쪽 다 이제 털고 나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결렬에 대한 책임, 여기에 대한 공방,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결렬은 좀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그 책임 공방만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 그 외에 단일화 결렬된 그 배경에도 여론조사 네. 추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조사가 초반에는 예.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한 결과도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결과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종반으로 하면서 방식을 어떻게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었고, 오늘 또 발표된 서울신문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지난 25, 26일 조사한 건데요. 다자구도에서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5.1%포인트 나타났는데, 또 양자구도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에 양자 대결을 했는데 거기서는 또 4.4%포인트 단일화 했는데도 사실 뭐 큰 효과가 차이가 없거나 없어요. 오히려 예. 좀 격차가 좁혀지는 네.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이제 오히려 더 벌어지고 양자구도 때는 이제 좁혀지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오징어 게임이 TV 드라마 부분 배우 종합상 이제 나무 주연상 받았잖아요. 깨알같이 거기서 뉴스도 업데이트 해주시고. 예, 깐부라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오징어 예. 게임에서 깐부를 먹어도 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깐부 먹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좀 불리한 결과 나오면은 사실 깐부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깐부 먹을 필요 없다. 그냥 독자 생존해도 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괜찮겠다. 봐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여의도 연구소가 매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다양하게 아마 시뮬레이션 조사를 해봤을 텐데 단일화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김수민 평론가 앞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양측이 단일화 결렬 너 책임이다 이렇게 서로 남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과정을 좀 짚어주시죠. 예, 서로 탓을 하는 것도 좋고 뭐 안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안 되는 것 그대로 가도 괜찮은 건데,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보는 양쪽의 시선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좀 혼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뭐 협상 일지부터 뭐 네. 안철수 후보가 보낸 문자 뭐 이런 거 다 공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상 일지를 또 공개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건 수사기관의 허위 조서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맞받기도 했었고요. 일단 그 협상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에 네. 대해서부터 평가, 규정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정권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안철수 후보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협상에 나온 사람이 정권 대리인이었느냐 예. 아니면 단순한 의사타진자였느냐 여기서부터 이미 갈리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은 전반적으로 협상이 좀 잘 되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유 없이 기각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고 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척되는 것도 없고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라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결렬에 대한 공방이 뜨거운 이유는 사실 양쪽 지지층에 다 단일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들이 또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들 앞에서 우리가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됐다. 뭐 상대방이 또 그만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서로 이런 말을 또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책임 공방으로 더 뜨겁게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딱히 지지층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원하는 그 요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달래느라고 무마하느라고 내탁 공방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달랜다라고 표현한다면은 이제 뭐 중립적인 표현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사실상 야권 단일화가 이제 불만된 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진영에서는 이제 판세 분석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분석을 하지 않겠어요? 네. 객관적으로 판세 분석을 하면 어떨까요? 일단 더 반색을 하는 곳은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우상호 본부장도 그렇지만 야권 단일화 불발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13일 날 단일화 먼저 제안했다가 예. 20일 날 철회했죠. 그리고 어제 또 윤안 간의 이런 갈등 노선이 비춰졌는데 13일 날 단일화 제안했을 때는 사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올랐거든요. 그러다 20일 날 단일화 또 철회하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단일화 불발 이 소식은 민주당에는 이제 호재인 건 분명하고 예. 아마 오늘부터 진행된 여론조사에는 좀 이런 효과가 반영이 되겠죠? 될 텐데 일단 아마 내일 모레 있을 TV토론 3차 이제 사회 분야가 이제 펼쳐질 텐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 1, 2차에는 보수 후보 간의 제로섬 게임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조금 더 공략을 했다면 아마 내일은 이재명 후보도 같이 공략을 하면서 10% 이상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50%의 선거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물론 15%를 넘으면 이제 100% 그렇죠. 보전을 받으니까 좋겠지만 현재 지지율상으로는 현실 가능한 수준이 한 10% 정도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 후보를 모두 공세 작전을 펴는 그런 TV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냐 15%냐 이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죠? 안철수 후보 득표율이 실제 15%를 넘어가면 같은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그만큼 잠식이 되기 때문에 마치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40.3%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이인재 후보가 19%나 네네. 잠식을 하면서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득표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15% 이상 안철수 후보가 득표하면 아마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재명 것이고 후보에게 유리하고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10% 미만으로 빠진다면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5%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불리하고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아마 이 10에서 15%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지금 정가에서는 예측이 좀 어렵다. 예. 결국은 박빙이다. 하나만한 얘기다라고 이제 최욱 씨가 계시면 아니, 뭐라고 할 네, 것 저는 아마 그런 얘기 집에서 안 보고 합니다. 이제 네. 얘기하겠죠. 네, 김승희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 네. 그 지지층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다수 실시가 됐고 최근에도 실시가 됐는데 이런 경향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가 둘 다 선택하지 않는다. 이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만 보면 이재명 후보 선택하는 사람과 윤석열 후보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저는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별 차이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양당에서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자기 쪽에 가까운 지지층을 빼가고 싶을 뿐이지 이게 단일화를 하고 사퇴를 시킨다고 해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진 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대선의 궁극적인 구도 때문에 저는 안철수의 위치가 그렇게 정해졌고 지지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구성비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 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다당제 정치 개혁안을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뭐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예. 이 후보들이 호명이 됐고 민주당한테 네. 심지어는 조원진 전 의원한테까지 뭐 연락을 했다 이런 네, 이재명 보도가 후보가 나왔었어요. 전화를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빼고 다 모이자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TV 토론에 정치 분야 토론을 할 때 정치개혁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안철수 후보한테 구애를 한 거죠. 근데 좀 의지가 의심스럽다 이 반응이 주로 많았고, 안철수 네. 후보는 그러면 의원총회 그 당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 보자라고 했더니 어제 결국에 의원총회가 열려서 그 책임 총리제나 비례대표제 이런 다당제 개혁이라고 하죠. 그 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또 민주당은 일단은 뭐 아직 연대가 된 건 없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당제 연대를 추구한다 이렇게 기세를 올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도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여기서 일단은 이 두 후보가 연설하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걸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통합의 정치하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진짜 정치 교체하자.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사항이고, 이제 드디어 어제 저녁에 더불어민주당 그 약속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둘이서 잘하기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을 얼마나 아재, 개, 붕어, 가붕괴로하느냐. 온갖 다수당의 생포주를 다 나오다가 대통령 선거 열을 남겨놓고 뭔 놈의 정치 개혁이란 말입니까?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치 개혁입니다, 여러분. 자, 민주당의 다당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매섭게 공격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이제 여러 판세를 보고 이런 걸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게 표심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제 단일화 네. 논의는 기업의 합병 인수 M&A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민주당의 이런 다당제 정치 개혁 정치 교체에 의한 반윤포 이론, 이거는 사실 합당을 전제로 한 것보다는 어떤 제휴, 그러니까 MOU에 가까운. MOU. 예, 그래서 이 MOU든 M&A든 사실 CEO의 이 결정, 협의가 중요한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후보 간의談판보다는, 그러니까 CEO 간의 만남보다는 지지층, 그러니까 민심 단일화, 지지층을 흡수하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는 CEO 입장에서 아직은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명확한 러브콜, 메시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아니,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그간의 과정에서도 좀 뒤통수를 맞은 느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진정성을 아직 믿을 수 없다라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CEO 간 어떤 MOU가 명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라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큰 효과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효과는 아닌 것 3차 같다. TV 토론 때 어떤 구도와 대립각을 보이느냐, 또 협의 체제를 이루느냐,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차 TV 토론까지 좀 봐야 네.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저는 이 영화에 비유를 하면 민주당의 현재 태도는, 그리고 이 전략은 시나리오는 잘 썼다. 아. 그런데 연기력은 의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연기력이요? 민주당. 예,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전략상으로는 그냥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자리 좀 나눠준다 얘기가 좀 나왔던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전략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네.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 다당제를 지지하는 그 시민들을 좀 이끌 수 있는 그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오롤 나싱식이 아니라 네. 단일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것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의구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선거법 개혁 추진을 하다가 뭐 위성정당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위로 그치게 한 그런 것은 국민의힘과 같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제안한 내용들은 개헌을 하거나 아니면 예, 예. 법을 바꾸거나 이래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죠. 과정도 있죠. 사실은 개헌도 법 개정도 없이 그냥 당이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위성정당을 다음 총선에서 내지 않겠다. 아. 근데 이 선언이 안 나왔어요. 어. 그렇다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믿을만하지 못하다. 진짜로 하고 싶으면 앞으로 쭉 해보시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 더 있어야 표심이 좀 움직일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단일화 변수를 좀 살펴봤
살펴봤는데 이미 이제 결렬이 되면서 변수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났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변수가 이제 사전 투표 정도일 것 같은데 여야 모두 지금 사전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표율이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투표율이 이제 지난 대선 때 77%, 예. 그전엔 75%였는데 사전 투표가 도입된 게 사실 지난 대선입니다. 물론 이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총선의 경우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2014년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투표율이 지난 2017년 대선 77%까지 갈 것이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이 예. 안 좋아지고 있고 하루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투표율이 77%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사전 투표율 말씀하셨는데 사전 투표율이 뭐 지난 총선 같은 경우 26.69%꽤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사전 투표가 이제 조작설이 계속 SNS라든지 유튜브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 지지자들의 네. 투표 의향도 본투표가 더 높더라고요. 그렇죠. 본투표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외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사전투표를 본격적으로 후보 본인도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아마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특히 세대별 투표율에 저는 관심이 많은데요. 예. 일단 30대는 지금 팽팽하고 40, 50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하고 60대, 70대 이상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유리합니다. 근데 20대가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기울어진 상황이긴 한데 20대가 투표를 얼마나 하느냐. 20대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는 60, 70대보다는 낮은데 낮죠. 예. 지난 대선 때는 그래도 70% 중반까지는 올라갔거든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투표장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전국에서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0대들의 투표율이 네. 변수가 될 것이다. 끝으로 김수민 평론가가 생각하는 남은 돌발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우연히 나올 게 있나요, 근데? 나온 것에서 추가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도 조금씩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물론 그게 이제 얼마나 진실인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최근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부동층인 것 같고 한 사람은 누군가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집요하게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누가 더 나쁘냐고. 네, 결국에 누가 더 나쁜지를 가리는 싸움으로 갈 거고 지금까지 소재도 많아요. 이미 뭐 화천대유 대 도이치모터스 뭐 검사 사칭 대 봐주기 수사 이렇게 구도도 다 짜여져 있는데 이게 끝까지 가게 될 거다. 마지막까지. 네거티브가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럼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택수 대표,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Уверен, что и 2014 год должны нам дать гарантии. Вы и немедленно, сейчас. незабаром я знов вийду н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닷새째를 맞는 오늘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양국가의 첫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지 또 오늘 회담으로 이번 사태가 진전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이승원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승원 평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 네. 지금 뭐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를 포함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동안 러시아가 뭐 전쟁 전에도 그랬고 전쟁 후에도 그렇고 얘기한 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네. 봐야죠. 네, 상당 부분이 좀 거짓 선전에 가까운 건데 지금까지 어린이 14명을 포함해서 35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상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내무부에 따르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망자는 뭐 놀랍게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피난민들도 지금 10km 이상의 그 피난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경과 이제 맞닿은 동유럽 지역으로 네. 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피난민이 30만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 숫자는 뭐 유엔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함께 나오고 피난이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너무나 격렬해서 러시아가 고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그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뭐 가디언이나 이렇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네.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푸틴이 이번 전쟁을 한 3, 4일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쉬운 전쟁으로 여겼던 것 같다. 이런 이제 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워딩들이. 그런데 그 보도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24일 현지 시각 그 전쟁 개시 이후에 네. 뭐 키예프 도심에서 60km, 키예프 도심에서 30km 정도 진격했다 이런 보도들도 보셨을 텐데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진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저항이 상당히 강하고 또 외국에서 뭐 당장 독일만 하더라도 무기 지원을 안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외부의 지원들도 많고 또 우크라이나 내부의 그 이제 시민들이 직접 국가를 지키겠다고 계속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속도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였거든요. 양국의 어떤 회담이.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열렸어요. 조금 전 7시부터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벨라루스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그 길을 터준 굉장히 그 거의 동맹국에 가까운 네.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벨라루스 그 장소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 어떤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래서 일단 그 중재도 있었고요. 그래서 벨라루스에 만났고 우리 시각으로 한 7시경에 만났습니다. 오후, 네.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시작을 예. 했죠. 그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상황이 좀 급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본인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진도를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해관계는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뭐 영국 그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를 절대 믿지 못하겠다. 진정성을 의심하지만 그래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참여한다. 이런 정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네. 의심을 하고는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 회담이 열렸고 네. 어쨌든 첫 단추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회담 어떻게 결론 날 것으로 보이나요? 회담이 열린 건 다행이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회담이 저는 예. 전격적으로 타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이 한쪽으로는 전투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쟁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밀고 간 다음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난 몇 달들 한번 돌아보시면 러시아가 선택이 있었습니다. 군 주둔을 한 다음에도 협상을 했습니다. 예. 미러도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나토 가입하지 마라, 미न्스크 협정 지켜라 요 주요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그다음 선택이 돈바스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전체에 들어오느냐가 또 그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기만 전술을 하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푸틴 대통령이 이게 차례차례로 들어온 것 차례 같아요. 들어왔죠. 그 네. 실질적으로 가장 최악의 경우처럼 이제 세 군데에서 예. 동쪽, 남쪽, 북쪽에서 전면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러시아는 평화유지군이다. 이게 공격군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물론 예. 이제 기만 절수일 수 있는데 그게 약간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네. 비무장화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됐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유지군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무장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비나치화인데 여기 또 집중해야 되는데요. 비나치화는 2차 대전 때 독일이 기습 공격해서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나치 치하였어요.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친일 세력이 있던 것처럼 친나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젤렌스키를 비롯해서 이것은 친미 부역 세력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죠. 예. 괴뢰 정부 그러니까 바꿔버려서 친러 정부를 세우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반러 감정이
굉장히 격화가 돼 있는데 맞습니다. 괴뢰 정보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최대 목적으로 했겠죠.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 4일 만에 확 밀고 들어가서 점령한 다음에 항복에 가까운 상태이면 젤렌스키가 물러나면서 평화를 구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의도나 또 그것이 가져올 서방이나 이쪽의 대응을 사실상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친러 정부가 제일 목적인데 근데 지금 약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러시아의 생각보다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비무장화와 비나치화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서 하겠죠. 그러나 러시아는 또 한쪽에서 계속 진격하고 전쟁을 하면서 협상에 유리한 지위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도 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회담 준비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핵 위협 카드를 꺼냈습니다. 뭐 핵이라는 게 네. 미국도 있는 거고 자칫하다가는 세계 대전으로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현지 시각으로 27일이었습니다. 그 푸틴이 핵 관련해서 언급한 점이 있었는데 일단 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вы видите, что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핵 억지력 부대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 네. 뭐 여차하면은 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지시를 했고 조금 전에 뭐 1시간 전쯤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핵 전략 강화 태세를 갖추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평화를 찾겠다는 명분을 들고 협정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핵 전략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그런 아주 상반된 그런 상황이죠. 모든 어떤 전쟁 상황에서 사실 과거 돌이켜보면은 이런 상황이 동시에 열리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우크라이나 측을 혹은 서방 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핵 카드까지 꺼내든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62년,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한 번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대전 때 한 번 쓰였고, 62년 쿠바 이제 미사일 사태 때 한 번 그 위협이 있었죠. 그 오고 갔던 그 정도 이후에는 우리가 사실은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들어본다던가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푸틴이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핵 카드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가 목격을 했었고 네. 또 이제 상대가 워낙 강경한 푸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뭐 세계 대전의 역사들 봐도 되게 우연한 곳에서 뭔가 실수가 터져 나오면서 확 번졌잖아요. 네. 만에 하나 푸틴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을 직접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왜냐면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어쨌든 핵을 쓴다면 같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푸틴이 이 가능성을 뭐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좀 바꿨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을 때라고 규정을 해놨다가 지난 2020년부터는 이렇게 바꿉니다. 군사행동 확대를 예방하거나 그것을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핵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꾼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 부시 때 마치 그 예방전쟁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워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이건 약간 윽박지르기 용이지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푸틴 대통령이 강경한 사람이라도 핵 사용이 국룰이라는 건 잘 알고 있을 텐데 위협용이라고는 하지만 왜 핵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크고요. 협상용이다. 사실 한 하루 이틀 내로 만약에 키예프를 점령하고 완전히 행복했더라면 아마 이 카드를 저는 안 꺼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뜻대로 좀 안 되고 있다는 걸 반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꺼냄으로써 빨리 협상을 하자는 것이고 비록 우크라이나가 그 협상을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벨라루스까지 갔는데 실제로 협상할 때 보니까 지금 전선 오히려 저항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나온 상대를 더 압박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결렬되면 핵카드도 있다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생각보다 물론 지상군은 참여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롭다고 얘기했지만 상당히 지금 나토도 사실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유럽 국가들은 반대했었거든요. 네네. 독일도 사실 헬멧 정도만 보내다가 지금 무기 공급부터 해서 굉장히 결집하고 있고요. 뭐 세계 여론이 좀 바뀌는 부분이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 제재입니다. 이 스위프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그냥 결제를 못 하거든요. 송금을 아마 해보시면 개인이 송금을 해도 스위프트 코드를 네네.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못하게 되면 러시아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물론 이것까지 러시아가 예상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들어오게 되니까 핵카드를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스위프트도 말씀하셨는데 뭐 금융 제재 이런 제재들이 서방의 제재들이 러시아에게 실효적으로 좀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제 경제 제재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마 이것을 대비해서 외신에 보면 한 몇 개월 정도 또는 반년 정도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외환 보유고 같은 것들을 쌓아놨다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제재를 하면 우리도 못 보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기 그렇죠. 때문에 이쪽도 피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디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제 이끌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합니다. 러시아가 당황은 했지만 그리고 협상은 갔지만 생각보다 그리고 협상은 간 것은 다행이지만 협상이 쉽게 타협적으로 나오기는 좀 결과가 나오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좀 협상도 네. 하고 시간을 끌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EU가 이례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EU는 전쟁에 무기를 지원을 하지 않는 협의체인데 네.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그 예. 집행위원장이 오늘 6천억 대 무기를 구입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또 저는 가장 지금 흥미롭게 보는 게 사실은 나토가 굉장히 흐지부지되고 결속력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관련국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만 해도 절대 무기 지원 안 한다. 왜냐하면 세계대전의 책임자 그 어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무기 지원을 절대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헬멧 이후에 무기 네. 지원을 하기로 했고 핀란드도 거의 80년 만에 무기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금기시됐던 전반적인 원칙들을 깨게 만든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전쟁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교수님, 뭐 처음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는 이제 전쟁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냐, 러시아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냐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저항하고 국제사회가 좀 결집하면서 또 좀 양상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우리가 한국전쟁 막바지에 협상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치유전선이 치열하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전쟁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시작됐으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러시아가 이 서방세계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남 합천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고령으로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뉴스 보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